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7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생명과학 1의 해설을 맡은 박소연입니다. 자, 조금 전에 총평에서 간략하게 이번 시험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렸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한 문제씩 격파해 나가면서 어떤 문항이 어떻게 좋았고 앞으로 어떤 종류의 이제 공부를 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 조언도 가끔 이제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1번부터 같이 한번 쭉 풀어보면서 이 좋은 문항들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에서는 쉬웠죠. 그래서 생물의 특성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표는 생물의 특성 가와 나의 예가 나왔습니다. 근데 가와 나는 항상성 아니면 발생과 생장 둘 중에 하나래요. 근데 가는 얘가 제시가 되지 않았고, 나는 더운 날씨에 체온 유지를 위해서 땀을 흘린다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체온 유지, 항상성 조절이 되겠죠? 나가 항상성 조절이니까 가는 자연스럽게 발생과 생장으로 볼 수 있겠고, 발생 앤 생장. 그거의 예시가 기억으로 배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림은 애벌레가 번데기를 거쳐서 나비가 되는 과정이래요. 전형적인 발생과 생장의 예시로 볼 수 있겠죠. 발생하고 생장하는 그런 예시의 그림이 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기 기억에 가는 발생과 생장이다.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니은 보기, 그림에 나타난 생물의 특성은 가보다는 나와 관련이 깊은지 물어봤습니다. 네, 나보다는 가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니은은 잘못된 보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 보기, 북극토끼는 겨울이 되면 털 색깔이 흰색으로 변해서 천적의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니까 털 색깔이 바뀌면서 뭔가 더 유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적응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적응과 진화의 사례로 볼 수 있는 그런 예시이기 때문에 기억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디귿 틀렸고 기억만 맞는 내용 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같이 볼게요. 2번은 3단원의 질병과 병원체가 첫 페이지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표 하나가 나와 있고, 표가는 질병 A, B, C에서 특징 기억 니은 디귿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OX로 표기를 했고, 그다음에 나는 그 특징 기억 니은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질병 A, B, C가 결핵, 말라리아, 헌팅턴 무도병 셋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결핵 아니면 말라리아 아니면 헌팅턴 무도병. 일단 이 셋은 큰 카테고리로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 앞에 있는 두 개, 여기까지는 감염성 질병이고 병원체가 원인이 되는, 그 다음에 헌팅턴 무도병만 비감염성 질병이죠. 그래서 헌팅턴 무도병은 유전병인데 요게 모든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병입니다. 그 다음에 결핵 같은 경우에는 세균이 원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말라리아는 원생생물이 원인이 되는 그런 질병이에요. 자, 그러면 요 특징에다가 해당되는 걸 옆에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거 중에 비감염성 질병인 거는 헌팅턴 무도병 1개, 헌. 그다음에 병원체가 원생생물인 거는 말라리아 1개, 말. 그다음에 병원체가 세포구조로 되어 있는 거는 요거는 일단 세균인 결핵 해당이 될 것 같고, 원생생물 세포구조인가요? 진핵세포. 그러니까 얘네 둘 다 세균이든 원생생물이든 온전한 생물이거든요. 그럼 세포구조학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결핵과 말라리아. 자, 그럼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일단 동그라미가 2개 있는 특징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세포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특징인데, 기억의 세로줄에 동그라미가 2개가 보입니다. 그럼 이게 세포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가 되겠고, 나머지 하나는 X. 그럼 그 특징을 갖지 않은 하나의 질병이 바로 헌팅턴 무도병이 되겠죠? C가 헌팅턴 무도병으로 바로 매치가 되고요. 그럼 헌팅턴 무도병이 갖고 있는 특징 니은은 비감염성 질병이다. 비감까지만 쓸게요. 비감염성 질병이다. 나머지 애들은 그게 X가 되겠고, 그 다음에 디귿은 병원체가 원생생물이다가 될 거예요. 남은 게 그거 하나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동그라미가 된 애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게 바로 말라리아. 그럼 나머지 B가 결핵이겠죠. 이렇게 매치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보기 내용 한번 볼게요. 보기 기억에 A는 모기를 매개로 전염이 되느냐. 말라리아는, 그러니까 말라리아 같이 원생생물에 의해서 걸리는 질병의 그런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요게 매개가 되는 그런 곤충들이 존재하거든요.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모기가 그 역할을 한다. 얘가 날라준다는 거죠. 모기가 원인이 아니고, 원인은 원생생물로 따로 있지만 그 원생생물을 옮겨주는 매개체가 모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특징이고요. 그래서 기억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니은 보기, 비의 치료, 그러니까 결핵의 치료에는 항생제가 이용이 되느냐.
그래서 세균에 의한 질병은 항생제로 치료를 하죠. 이것도 굉장히 많이 자주 물어보는 빈출 내용입니다.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디귿 보기. C는 헌팅턴 무도병이다. 맞는 내용.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3번. 요거는 물질대사 문제죠. 2단원의 문항입니다. 그림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 과정 1, 2, 3을 나타낸 것이다. 첫 번째 과정은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돼요. 둘 중에 뭐가 더 고분자지? 단백질이 더 큰 거고요. 고분자. 아미노산이 상대적으로 저분자입니다. 그러면 더 큰 덩어리를 작은 걸로 쪼개고 있죠. 물론 그 과정에서 물질의 성질도 달라져요. 그래서 이 과정은 이화작용, 분해에 해당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 과정은 암모니아가 요소로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위에다가 이렇게 적었기 때문에 왠지 이 물질대사도, 물질대사는 이화 아니면 동화니까 얘가 이화인지 동화인지 적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우리 교육과정에서 다뤄지지 않은 교과서들이 있으니까 물어볼 확률이 아주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혹시라도 우리 그런 그 연계 교재, 그런 그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도 그런 거를 물어보는 교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잠깐 운만 띄워드릴게요. 암모니아가 요소로 되는 건 합성이에요. 그래서 일단 동화작용의 일종이긴 한데 그것까지는 사실 몰라도 된다.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말이 포도당이 된다. 그럼 둘 중에서는 녹말이 더 고분자고 포도당이 상대적으로 저분자. 그래서 1번과 마찬가지로 3번도 이화작용, 분해에 해당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기 내용 보겠습니다. 보기 기억에 1에서 에너지가 방출되는지 물어봤어요. 그러면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은 바로 이화작용들의 공통점이죠. 그래서 1에서도 3에서도 사실상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여기서는 1에 대해서만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맞는 내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 보기. 간에서 2번 과정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지금 얘에 대해서는 동화인지 이화인지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는 거는 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거는 공부를 필수로 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하나, 간은 소화계에 해당하는 기관이다까지. 이 문항에서 추가로 묻진 않았지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 그래서 니은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디귿. 3과정에 효소가 관여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사실 이게 물질대사 3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에는 효소가 관여한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1이든 2든 3이든 다 효소가 관여를 해줘요. 그래서 디귿 3에 대해서만 물어봤지만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맞는 내용.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해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세 문항을 같이 격파를 해봤고 이제는 4번 문제. 그래서 지금 첫 페이지 문제에 1단원, 2단원, 3단원, 5단원까지 4단원 문항 빼고는 지금 모든 단원의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4번 문제가 5단원의 문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총평에서 별표했던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요? 별표. 이제 지금 이제 공부를 한 지가 꽤 됐으면 이 상대밀도 구하는 방식을 좀 헷갈려 할 때가 됐어가지고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가는 어떤 지역에서 시점 T1과 T2일 때 그러니까 뭔가 시간이 흐름에 있었겠죠. 그렇죠? T1과 T2일 때 서식하는 식물종 A, B, C의 개체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T1일 때 A는 16, B는 17, C는 물음표. 뭔가 숫자가 있을 거고 T2일 때는 개체의 수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 C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C라는 요종은 대기 중에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아지면 개체수가 감소한대요. 이런 거에 대표적인 애가 누가 있냐면 지으류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산화황 농도가 높아지면 이제 그거에 의해서 타격을 받게 되는 그런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 C의 개체수를 통해서 대기 오염 정도를 알 수 있다. 얘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보면 대기 오염이 심해졌는지 덜해졌는지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T1일 때 A, B, C의 개체수의 합과 그 다음에 B의 상대 밀도를 봤을 때 T2일 때랑 같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T1일 때 요 세 값의 합이랑 T2일 때 요 세 값의 합은 같고 그 다음에 B의 상대 밀도도 T1일 때랑 T2일 때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좀 사실 선생님이 읽으면서 잘 해석이 한 번에 되진 않았거든요. T1일 때 A, B, C 개체수의 합과 B의 상대 밀도는 T2일 때와 같다 했으니까 그 두 값이 모두 T1과 T2에서 같다는 얘기. 그리고 T1과 T2일 때 이 지역의 면적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면적은 고려하지 말고 개체수를 위주로 봐라 라는 설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C의 개체수, T1일 때 C의 개체수를 X라고 한번 놔볼게요. 지금 물음표로 되어 있으니까 미지수로. 그 다음에 T2일 때 B의 개체수를 Y라고 한번 놔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16과 17과 그 다음에 x의 합이 뭐랑 같아요? 28과 y와 그 다음에 5랑 같게 되겠죠. 이거를 더해보니까 이쪽은 33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더해서 역시나 33이 나오네요. 그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x랑 y랑 값이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x랑 y랑 값이 같습니다. 그럼 지금 b의 상대 밀도를 한번 구해보자. 상대 밀도를 구하는 식은 원래 요 세 종의 전체 개체수 합분에 거기에서 b의 개체수 곱하기 100을 해주면 그러면 상대 밀도가 나와요. 그 다음에 T2일 때의 b의 상대 밀도를 계산하는 것도 그냥 원래 식에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33 더하기 y가 총 합이니까 요거 분의 그때의 개체수가 기억 y죠. y 곱하기 100이랑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계산하기로 x랑 y랑 같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y값을 그대로 올렸을 때 이 전체 값이 같아야 되니까 이 값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x, y에 다 17을 넣어주면 모든 게 마무리가 된다. 전혀 어렵지가 않은 그런 수학적 계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17, 여기도 17 넣어주면 계산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C의 개체수는 T1에서 T2로 갈 때 어떻게 됐냐면 감소했죠.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지금 이 대기 오염의 정도가 더 심해졌기 때문에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 내용 볼게요.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에 해당하는 값은 17이다.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니은 보기. 식물의 종 다양성은 T1일 때가 T2보다 높다. 일단 종 다양성을 고려하는 건 이제 종수를 먼저 보면 되는데 지금 T1일 때도 T2일 때도 세 종이 모두 존재합니다. 그러면 종수는 동일하니까 다음 기준, 종의 균등한 정도를 보면 돼요. 그래서 얼마나 더 고루고루 비슷비슷하게 있느냐. 근데 T1에서는 숫자가 거의 비슷한데 T2에서는 좀 한쪽이 몰린 그런 경향을 보여주거든요. 그럴 때는 더 비슷비슷한 쪽이 종 다양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가 맞는 설명인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디귿. 대기 중에 오염 물질의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은지 물어봤어요. 오염이 심할수록 C의 개체수가 줄어든다고 했으니까 오염의 정도는 T2일 때가 더 높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T1일 때가 더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디귿은 잘못된 해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답은 3번으로 체크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구하는 식을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한번 그 방향구법, 무점종 구하는 방법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전도 문제.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쯤 되면 전도 이 정도 문제는 풀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별을 따로 붙이진 않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세모 정도 해드릴 테니까 다시 나중에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 민마리집 신경 A와 B의 흥분 이동에 대한 자료입니다. A와 B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시냅스를 이루고 있고요. A가 시냅스 전 뉴런, B가 시냅스 후 뉴런. 그래서 이쪽으로 A에서 B 방향으로는 전달이 일어날 수 있는, 반대 방향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 이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요 문제 상황이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 지금 색깔을 구분해서 이렇게 잘 표기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있는 설명에서 표는 D1에다가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줬대요. 요 지점에. D1 지점에 자극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경과된 시간이 각각 11ms, 그 다음에 Ams일 때 D3와 D4에서 측정한 값을 나타냈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던 그런 큰 숫자가 나왔죠. 우리가 보통 뭐 한 5ms, 6ms 뭐 이 정도 봤었는데 11ms가 지났어요. 그러면 여기다 자극을 주고 11ms 지난 다음에 D3에서 측정한 값이 마이너스 80입니다. 그러면 그 지점에 도착하고 얼마가 지나야 되냐면 3ms가 지나야만 도달할 수 있는 값, 마이너스 80이라는 값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총합이 11이 돼야 되니까 가는데 얼마나 걸렸다는 얘기야. 요 D3라는 지점까지 가는데 8ms가 걸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는데, 그러면 D1에서부터 D3까지는 8ms가 걸리는구나 라는 거를 요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Ams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D1에서부터 출발해서 D4까지 도착했어요. 도착하고 나서 플러스 30이라는 값이 됐을 때 측정이 됐습니다. 그럼 플러스 30 값은 2ms가 지났을 때 측정될 수 있는 값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앞 숫자를 알아야 얘네 둘을 더해서 동그라미 A라는 숫자를 만들겠죠. 그럼 우리 약간 추가의 정보가 필요할 것 같아 라고 하고 조금 더 읽어보니까 세 번째 단서에 B라는 뉴런의 요 뒤에 있는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는 2cm/ms 이다 라는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얘가 1ms 동안 2cm 가는 그런 속도야 라고 주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6cm만큼 떨어진 거리니까 D3에서 D4까지 가는 데는 얼마가 걸리겠어요?
1mS, 2mS, 3mS가 걸리겠죠. 그렇죠? 2cm씩 계속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D3에서 D4까지 가는 데는 3mS가 걸립니다. 그렇다면 D1에서 D4까지 총 걸리는 시간은 얼마란 얘기예요? 11mS란 얘기죠. 11ms 동안 가서 도착해서 2ms 지난 다음에 플러스 30값으로 측정이 됐다. 그러면 이 둘을 더한 A라는 이 시간은 13ms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을 또 추가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번에는 자극점을 D2에다가 줬어. D2. 여기 자극점이 바뀌었습니다. D2에다가 자극을 주고 경과된 시간이 8ms일 때 그때 D3, 바로 옆에 있는 D3에서 측정했더니 그때 플러스 30이었대. 근데 아까 봤을 때 플러스 30 값은 도착해서 2ms 지나야 나타날 수 있는 값이었어요. 그러면 총합이 8ms가 돼야 되는데 앞에 가는데 얼마 걸렸다는 얘기. D2에서 D3까지 이렇게 가까운데도 가는데 6ms나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번째에 있는 이 정보는 D2와 D3 사이에서 전달을 포함하고 있는 이 구간에서는 6ms나 시간을 잡아먹는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D1에서 D3까지가 8ms 거리였는데 8ms 동안 가야 되는 그런 거리였는데 그러면 지금 D2에서 D3까지가 무려 6ms를 잡아먹는다. 그러면 D1에서 D2까지는 얼마나 걸려야 돼요? 여기서 2ms 동안에 주파하고 D2에서 D3까지 6ms가 걸려야 총 8ms의 시간이 걸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 6cm만큼의 거리를 2ms 만에 주파하는 그런 속도이기 때문에 A 뉴런의 이 D1에서 D2까지의 이 속도는 얼마? 3cm/ms. 1ms 동안 3cm 가서 2ms면 6cm 갈 수 있는 그런 속도다라는 속도의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내용 한번 볼게요.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A는 15ms냐고 물어봤는데 13이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 A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는 3cm/ms이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러 가지 조건이 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리를 그 시간을 알아내기 위한 그런 전제 조건들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8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6이니까 아 여기는 2겠구나. 그러면 속도는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점차 접근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기억이 뭐였냐면 D2에다가 자극을 주고 경과된 시간이 10ms. 그때 어디서 측정하냐? D4에서 측정을 한대요. 그럼 지금 D2에서 D3까지가 6ms, D3에서 D4까지가 3ms니까 D2에서 D4까지 가는 데는 두 개 더해서 9ms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10ms 지난 다음에 측정을 한다는 얘기는 가는데 9ms 걸렸고 도착해서 1ms 남은 상황으로 측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도착해서 1ms면 그때는 탈분극 상황이니까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디귿 보기가 맞는 내용이 됩니다. 요렇게. 그래서 니은 디귿 답은 5번이 되겠고요. 혹시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 나에게 너무 어렵다. 그런 친구들은 약정 공략 강의를 좀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요거는 혈당량 조절 문제가 나왔고요. 뭐 기본적인 개념을 묻고 있는 그런 유형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알파 세포에서 무슨 호르몬이 나오는지 몰라서 틀렸다. 일단 좀 오늘 저녁밥은 한 반만 먹는 걸 약간 반성의 의미에서 그건 좀 곤란해요. 그래서 그림가는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A와 B의 분비 조절 과정의 일부를 나타냈고 나는 어떤 정상인이 단식할 때랑 탄수화물 식사를 할 때 간에 있는 글리코젠의 양을 시간에 따라 센 것이다. A와 B는 뭐 보나마나 인슐린 아니면 글루카곤 둘 중에 하나겠죠. 이자에서 분비되는 두 호르몬이니까. 자, 그러면 조절 중추는 일단 어디야? 뭐 혈당량이든 체온이든 그 다음에 삼투압이든 혈당량 조절의 중추는 간뇌 시상하부. 일단 조절 중추 보이면 써놓고 시작해요. 간뇌 시상하부. 그럼 얘네들이 알파세포와 베타세포에 영향을 미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알파세포에서 분비되는 거는 글루카곤. 그 다음에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거는 인슐린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외울 때는 부베인 요거 하나 외워놓으라고요. 부교감신경이 베타세포를 자극하면 인슐린이 나온다. 부교감신경. 그러니까 지금 조절 중추에서 이렇게 영향을 주는 이 방법이 부교감신경을 통한 거란 얘기죠. 부교감신경이 베타세포 자극하면 인슐린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것도 교알글. 그래서 교감신경이 알파세포를 자극하면 글루카곤이 나온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요 방법도
교감신경이라는 신경을 통한 흥분의 전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단식을 했더니 글리코젠의 양이 쭉 내려가고요. 그러니까 글리코젠이라는 건 저장돼 있는 다당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쪼개서 쓰기 때문에 포도당이 부족해지면 그걸 쪼개서 점점 쓰기 때문에 글리코젠으로 저장되는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탄수화물 식사를 하면 이렇게 포도당이 공급이 되면서 그거를 남아도는 거를 글리코젠으로 다시 전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다시 글리코젠의 양이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조금 다시 공부하는 친구도 헷갈릴 수 있는데, 글루카곤은 호르몬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글리코젠은 탄수화물의 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포도당이라는 단당류가 너무 많이 돌아다닐 때 그게 좀 언짢으니까 저장하는 형태의 다당류다. 그래서 둘은 종류가 다르다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그러면 기억. 가에서 조절 중추는 척수. 갑자기 간내 시상하부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A는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는지 물어봤어요.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는 니은의 설명은 누구 거냐면 인슐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혈당량이 높아졌을 때 주변에 있는 세포를 좀 집어넣어봐 해가지고 혈당량을 임시적으로 낮추게 되는 그런 역할, 그거 하는 게 인슐린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매치가 되었다. 그 다음에 디귿. B의 분비량은 구간 2에서가 구간 1에서보다 많은지 물어봤어요. B는 인슐린이잖아요. 그럼 인슐린의 분비는 언제 맞냐면 혈당량이 높아지는 그런 시기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식사했을 때죠. 탄수화물 식사했을 때. 그래서 2에서가 구간 1에서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 단식할 때보다는. 디귿만 맞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7번에 이번에 6월 모평에서도 이 세포 분열과 관련된, 그것도 체세포 분열과 관련된 굉장히 쉬운 문제가 나왔었는데, 약간 그런 쉬운 맥락의 기본 유형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린 가는 어떤 동물 체세포의 세포 주기를 나타냈다. 세포 주기 뭐 보나마나 이제 하나는 나와 있을 텐데 그게 S기였다. S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니까 S기 전은 G1기, S기 후는 G2기, G2기 지나면 M기, 분열기 이렇게 돌아갈 거고, 그 다음에 그림 나는 이 동물의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관찰되는 세포 기역과 니은을 나타낸 것이다. 기역과 니은이 각각 2번 시기 아니면 3번 시기 둘 중에 하나래요. 그럼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죠? 이렇게 막대기 모양으로 이렇게 응축이 되어 있는 상태로 뭔가에게 구분이 되게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는 분열기에 해당하는 그 염색체들의 모습입니다. 응축이 된 거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요거는 2에 해당하는 M기의 그림을 볼 수 있고, 얘는 뭐예요? 요건 뭐 눈동자야 뭐야?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게 핵막이에요. 핵막 안에 전체적으로 DNA가 염색소 상태로 풀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균일하게 진한 모습으로 염색된 걸 보여줍니다. 이게 전형적인 간기의 모습이거든요. 사실 이거 뭐 G1기도 되고 G2기도 될 수 있어요. 간기에는 보통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3번 시기로 여기서 명시가 됐으니까 3시기 G1기에 해당하는 그런 그림으로 볼 수가 있다. 자, 그럼 보기 내용. 기억에 1은 G1기냐 G2기니까 틀렸다.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기역은 2시기, M기의 세포이냐?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디귿 보기, 세포 한 개당 DNA의 양은 니은에서가 기역에서의 2배냐? G1기가 M기의 2배예요? 아니죠, 반대죠. M기가 G1기의 2배죠. 왜냐하면 G1기 지나야 DNA를 복제하는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이후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디귿은 잘못된 내용. 니은만 맞고 답은 2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5단원의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수정할 부분이 좀 있죠, 문제에. 그래서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상호 관계를 나타냈어요. 이 그림은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비생물적인 환경 요인과 생물 사이에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기억, 니은.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종으로 구성된 개체군 둘이 보이고 걔네 둘 사이에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디귿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냐면 요 그 표는 세균 A와 B에 의해서 일어나는 물질 전환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A와 동그라미 B는 탈질소 세균과 아니면 질소 고정 세균이다.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다가 갑자기 타임머신을 탄 것 같은 느낌? 왜냐하면 이 탈질소 세균이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탈질산화. 그래서 옛날 물들을 푸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걸로 고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질산에서 벗어나서 질소로 탈출하는 그런 세균이라는 의미에서 약간 이제 다듬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거를 해결을 해봐야 되겠죠. 세균 A가 질소에서 암모늄 이온으로 바뀌는 전환 과정을 여기서 촉진합니다. 그럼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용하기 어려운 질소 기체를 이용할 수 있는 암모늄 이온으로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가 고정이에요. 고정. 질소 고정입니다. 그럼 둘 중에 어떤 세균이겠어? 질소를 고정하는 세균이 바로 이게 A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질산이온에서 질소 기체로 바꿔주는 요 과정. 요게 질산이온에서 탈출해서 질소로 가는 탈질산화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 관여하는 세균 B가 요 탈질산화 세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순위제가 디귿에 해당하는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순위제가 뭐냐면 그 개체군, 한 개체군, 같은 종 안에서 뭐 싸우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힘의 서열에 따라서 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서 먹이를 먹던지 짝짓기를 하든지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지금 순위제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거는 개체군 내에서 같은 종끼리 일어나는 그런 상호작용이에요. 근데 디귿은 서로 다른 개체군 사이에 일어나는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이니까 순위제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개체군 내에서 여러 개체를 이렇게 그려놓고 얘네들 사이에 주고받는 거 뭐 리을이라고 표현을 했다. 그럼 거기에 해당될 수는 있죠. 순위제는. 근데 서로 다른 종끼리의 상호작용은 아니다. 이것도 지금 가물가물하게 되면 공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B는 탈질소 세균. 근데 탈질산화 세균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면 이거 맞는 내용인 거죠. 그죠? 탈질산화 세균이다. 그 다음에 디귿 보기는 동그라미 A. 그러니까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토양에 NH4+가 증가하는 것은 그럼 그 과정 기억 니은 중에 니은에 해당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이제 문장이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질소 고정 세균이라는 세균이죠. 얘는 생물이에요? 비생물이에요? 세균도 엄연한 생물이에요. 그러면 이 세균에 의해서 얘가 작용을 하게 되면 질소의 양은 줄어들고 NH4+의 양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 양이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균이라는 생물이 이런 환경에 영향을 미친 그런 사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 화살표는 생물이 환경 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례인 기억으로 봐야 되겠죠. 동그라미 기억. 여기서는 동그라미 니은이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아니다. 동그라미 기억에 해당되는 그런 사례로 봐야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니은만 맞으니까 답은 2번 이렇게 체크를 해줄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는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자료의 형태가 조금 새롭다 보니까 거기에서 약간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별건 아니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다음은 병원체 P와 Q에 대한 주위의 방어작용 실험이래요. 실험 과정이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P와 Q에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는 P와 Q에 대해서 모두 초면인 그런 G,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 두 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기억 니은은 지금 다 G예요. G의 두 마리. 그래서 준비를 했고 기억에다가는 P라는 병원체를 주사를 해요. 그러니까 병원체 이름이 PQ인데 기억에다가는 P를 주사하고 니은에다가는 Q라는 다른 병원체를 주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온 애들도 그 주사를 맞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사를 맞은 애들이고 주사한 다음에 T1일 때 기억과 니은에서의 여기서 그 측정한 게 세 가지죠. 혈중 병원체 수와 그 다음에 혈중 세포 독성 T 림프구 수, 그 다음에 혈중 항체 농도 세 가지를 측정을 했는데 T1이라는 시점에서 한번 측정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흘러서 T2라는 시점에서 또 측정을 하고 세 가지 값에 대해서 그러니까 측정한 값이 세 가지인데 측정한 시점이 두 시점인 거죠. 지금 주사하고 거의 직후라고 볼 수 있는 T1 시점, 시간이 조금 흐른 T2라는 시점, 일정 기간이 지난 후 T2일 때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한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느냐. 지금 기억에다가 P를 주사하고 그 다음에 니네에다가 Q를 주사했으니까 당연히 방금 주사 맞았으면 이 P 속에 병원체 수가 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병원체 수가 측정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기억, 니은 두 생지에서 PQ가 다 안 나와. 그럼 어땠단 얘기예요? 이 PQ가 다 몸에서 제거가 되었다. 방어작용에 의해서 다 제거가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방어작용 잘했네. 이렇게. 그 다음에 혈중에 있는 세포독성 T 림프계 수를 비교를 해봤더니 기억, 니은이 T1 시점에서는 거의 바닥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뭐 이렇게 아예 없을 것 같진 않은데 이 PQ에 대한 어떤 세포독성 T 림프구로 만약 해석을 해본다면 거의 없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T2 시점에 보니까 지금 다 잡은 후에 다 잡은 후긴 한데 이때는 이 수가 많은 걸 볼 수 있죠.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자기 막 치솟은 건 아니고 얘네들을 잡기 위해서 얘가 막 활약을 하고 수가 많아진 그런 상태 그리고 그게 다 마무리되는 단계에 세포독성 T 림프구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T1 시점에서는 항체 농도가 거의 바닥이었어요. 뭐 측정이 안 되는 수준.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서 T2 시점에 측정을 해보니까 기억, 니은 모두 굉장히 높은 농도의 항체 농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 기억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세포독성 T림프구의 수가 갑자기 얘네들에 의해서 이 PQ에 의해서 증가했으니까 P에 의해서 증가한 건 확실히 보여주니까 기억이라는 생쥐에서는 세포성 면역이 일어난 건 확실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세포독성 T림프구가 직접 출동해서 그런 세균에 감염된 세포들을 많이 제거를 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억, 니은에서 둘 다 혈중 항체 농도가 T1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걸 봤을 때 이 항체를 이용해서 이 PQ의 세균들을 잡아냈구나, 병원체를.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럼 기억과 니은은 둘 다 체액성 면역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게 이 내용의 전부예요. 그것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단 조건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단에 T1과 T2 요 두 시점 사이에 PQ에 대한 림프구와 항체는 모두 면역 반응에 관여를 했다. 그래서 면역 반응에 관여를 하니까 이렇게 병원체 수가 효과적으로 줄어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다. 그래서 기억 보기에 세포 독성 T 림프구에서 항체가 생성돼요? 말도 안 되죠? 항체 생성은 형질 세포에서 합니다. 얘는 직접 출동해서 그 세포를 없애는 거지 항체를 생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세포가 아니다.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기억에서 P가 제거되는 과정에 세포성 면역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세포독성 T 림프구의 수를 통해서 맞고. 그 다음에 D급 보기. T2 시점 이전에 동그라미 니은에서 Q에 대한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났느냐. 그러면 지금 요 T1과 T2 어떤 사이 시점에 니은이라는 요 생쥐에서 Q라는 요 병원체에 대한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났어요? 세포성 면역이 일어나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지금 요 농도가 없으니까. 근데 뭐는 확실해? 체액성 면역이 일어난 건 확실하죠.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을 합쳐서 우리가 특이적 방어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났느냐? 둘 중에 뭐라도 일어나면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체액성 면역이 일어난 건 확실해 보이니 디귿 맞는 보기, 니은 디귿 답은 4번이 되겠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다인자 유전이 나와서 간담이 서늘했지만 생각보다 쉬워서 다시 마음이 따스해진 그런 문제. 다음은 사람의 유전형질 기억에 대한 자료예요. 동그라미 기억을 결정하는 3개의 유전자는 각각 대립 유전자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를 갖는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서를 통해서 굉장히 쉬워지죠. 그 세 쌍의 유전자 중에서 A랑 B는 상념색체에 있다라는 정보를 아예 던져줬고, 그 다음에 D는 X염색체에 있다. 요렇게 위치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물론 셋 다 상념색체 서로 독립돼 있어요 하는 것보다는 조금 고려할 만한 부분이 있죠. X염색체 있으면 남녀를 좀 구분해줘야 되니까. 하지만 그래도 어디 있는지 알려줬고, 그 다음에 그림을 통해서 셋 다 이렇게 독립돼 있다는 것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을 통해서는 주고 있지 않지만 그림에서 독립돼 있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많은 정보를 주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기억의 표현형은 대문자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다인자 유전의 일반적인 설명이 세 번째 단서로 들어있고, 자, 그 다음에 그림은 철순의 가족에서 아버지의 생식세포, 아버지가 만든 생식세포에 들어있는 일부 염색체와 유전자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일단 아버지의 유전자형에는 라지 A와 라지 B와 스몰 D가 껴있는 건 확실하겠네요. 근데 이 D는 X 염색체 있으니까 나머지는 아빠는 스몰 D 하나 갖고 나머지는 Y 염색체가 있는 건 확실하겠어.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N인 그런 상황이고 2N인 상황을 가정했을 때 2N일 때 일단 나머지 자리에 뭐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D에 대해서는 유전자형이 완성이 된 거죠. 그런 상황까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는 이 가족의 동그라미 기억의 유전자형에서 대문자가 몇 개냐만 해서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아버지, 어머니, 누나가 여기에 매치가 될 거고요. 마지막에 철수는 대문자 하나도 없어 라는 정보를 줬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정보는 다 가지고 있거나 뭐 6개의 대문자를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애도 소중한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애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철수는 남자죠. 그렇죠? 철수는 남자. 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철수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누나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남자라는 거를 유추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지금 A와 B에 대해서 대문자가 하나도 없어야 되니까 상념색체에 있는 거니까 스몰 A로 2개 한 쌍, 스몰 B로 2개 한 쌍이에요. 그 다음에 D에 대해서도 대문자가 있으면 안 돼. 스몰 D로 있어. 근데 남자니까 나머지 하나는 Y가 되겠죠. 여기 X염색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유전자형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엄마랑 아빠,
엄마 아빠의 유전자형 한번 보자. 그럼 지금 스몰 a 두 개는 엄마 아빠로부터 하나씩 받은 거겠죠? 그 다음에 스몰 b 두 개도 엄마 아빠로부터 두 개를 하나씩 받은 걸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스몰 d는 X염 색채 있으니까 엄마로부터 받았겠죠? 스몰 d. 아빠로부터는 Y를 받아서 아들이 됐을 거야. 근데 아까 아빠가 이 그림을 보니까 아예 던져줬죠? 라지 A, 라지 B 갖고 있다. 그럼 나머지 하나, 라지 A, 라지 B. 이렇게 갖고 있네. 그럼 아빠는 대문자를 하나, 두 개 갖고 있거나 아니면 최대 세 개까지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엄마는 일단 소문자로 모두 하나씩 채워져 있다는 거. 그럼 엄마는 대문자를 최대 몇 개까지 가질 수 있어요? 다 대문자로 채워도 최대 3개. 엄마가 가질 수 있는 대문자도 최대 3개고 아빠가 가질 수 있는 대문자도 최대 3개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4개라는 숫자를 갖고 있는 얘는 누구인가? 옆집? 아니죠. 남은 한 사람, 누나죠. 그래서 동그라미 A가 누나구나. 자, 이제 B, C만 가리면 되죠. 엄마, 아빠랑 매치하면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아까 아빠가 스몰 d 있는 걸로 아까 확정이 됐었네요. 그죠? 아빠의 대문자가 2개, 엄마의 대문자는 그럼 남은 3개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C가 아빠, 아버지, 동그라미 B가 어머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엄마의 유전자형도 정해진 거네요. 라지 A, 라지 B에 라지 D로 이렇게 모든 것이 결정이 되었다. 그러면 누나는 대문자를 4개 갖는데 총 6자리의 유전자형 같습니다. 근데 딸이니까 아빠로부터 X염 색채를 하나 받으면서 스몰 d가 하나 오는 건 확실해요. 그럼 나머지 5자리 중에서 4개가 대문자가 오는 건데 그건 조합이 너무 다양하죠. 엄마로부터 3개 받고 아빠로부터 나머지 하나를 받을 수도 있고 엄마 아빠로부터 2개씩 받을 수도 있고 조합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의 유전자형은 확정되지 않는다. 일단 대문자 4개 갖고 이 나머지 5자리 중에 하나는 소문자인데 그 소문자가 어디 들어가 있을지 모른다 까지만 유추를 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 기억에 어머니는 동그라미 B이다. 맞는 내용이죠. 그죠? 그 다음에 니은에 누나의 체세포에는 스몰 a와 스몰 b가 모두 있다. 그러니까 스몰 a와 스몰 b가 모두 있으려면 나머지는 라지 A, 라지 B, 그 다음에 라지 D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렇죠? 스몰 a와 스몰 b가 모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니은은 잘못된 내용. 그리고 누나의 유전자형이 명확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소문자로 하나만 어딘가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철수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건 계산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 아이의 기억에 대한 표현형이 아버지와 같을 확률 물어봤어요. 그럼 표현형이 아버지와 같을 확률이면 대문자는 2개고 그 다음에 D에 대해서 대문자가 총 2개이면서 아버지랑 이제 같은 표현형이 되는 아이가 태어날 확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문자가 총 2개인 A가 태어나려면 일단 A와 B에 대해서 엄마 아빠의 A와 B에 대해서 여기에서 대문자를 2개 받고 그 다음에 D에 대해서 대문자를 하나도 안 받는 그런 조합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A와 B를 통틀어서 대문자를 1개 받고 그 다음에 이 X염 색채에 있는 D에 대해서 대문자를 1개 받는. 왜냐면 이게 X염 색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조합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계산 방법이. 그래서 이렇게 따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로부터 A와 B에 대해서 대문자를 총 2개 받는 확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지금 엄마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라지 스몰 A 둘 중에 하나, 라지 B 스몰 B 둘 중에 하나, 총 4가지의 생식세포 만들 수 있고 아빠도 둘 중에 하나, 4가지 종류의 생식세포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여기서 나오는 조합은 총 16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16개 조합 중에 지금 엄마 아빠가 둘 다 이렇게 이형 접합으로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B로 유전자형을 같은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럼 자손에서 만들어지는 A와 B에 대한 유전자형은 4자리겠죠? 그럼 그 4자리 중에 순서와 상관없이 대문자 2개로 채워질 확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16분의 6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D에 대해서는 대문자를 안 받을 그런 확률을 계산해봤을 때 어차피 아빠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엄마가 라지 D, 스몰 D 중에서 스몰 D를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대문자를 안 받을 수 있죠. 그러면 2분의 1. 그럼 이 확률이 16분의 3입니다. 그럼 요거를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엄마 아빠로부터 이렇게 A에 대해서 받을 때 이 16이라는 분모는 똑같고 거기에서 4 컨비네이션 1로 4자리 중에서 어딘진 모르겠지만 대문자를 1개 가질 확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6분의 4. 그 다음에 여기서 대문자 D에 대해서 1개 받을 확률은 엄마로부터 역시나 라지 D 받을 확률이나 마찬가지. 그러면 2분의 1. 이렇게 하면 16분의 2란 말이죠. 그럼 2개 더해주세요.
얼마 나와? 16분의 3이 나옵니다. 총 최종적으로 16분의 5라는 확률이 나오는데 16분의 5이냐 물어봤기 때문에 디귿은 잘 맞는 내용. 이렇게. 그래서 두 개를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준다는 거, 이 확률 계산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좀 별표를 쳐놓도록 할게요. 니은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해석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어려웠을 수 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답은 3번이 되겠고,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자, 재미있는 근수축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식만 잘 세우시면 그냥 산수죠. 수학도 아니야, 산수. 다음은 골격근의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가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X 한마디의 그림이 나와 있고 좌우 대칭이다. 기역 부분은 양쪽에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부분만 얘기했으니까 선생님은 이런 부분을 2분의 I대라고 부릅니다. I대의 절반. 그 다음에 니은 부분은 양쪽에 겹쳐있는 부분이 두 군데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한 부분만 얘기했으니까 2분의 겹친 부분이라고 선생님은 보통 부르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H대 이렇게 나타내 줄게요. 그럼 이 밑에 있는 두 개를 표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렇게 X의 길이랑 기역의 길이랑 니은의 길이, 디귿의 길이를 우리는 각각 다 계산을 해낼 건데 X의 길이가 2.0 마이크로미터일 때랑 그 다음에 2.4 마이크로미터일 때 두 개의 상황이 있습니다. 요때 2.0 마이크로미터일 때는 기역의 길이 대 니은의 길이의 비율이 1대 3이래. 그러면 기역의 길이를 X라고 한번 놔본다면 니은의 길이는 3X라고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X의 길이가 2.4일 때 니은의 길이 대 디귿의 길이는 1.1이에요. 물론 나중에 이제 X로 다 정리를 하긴 할 건데 여기서 그냥 대략 한번 느낌 보겠습니다. 니은을 Y라고 놓는다면 디귿은 2Y라고 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다. 이런 정보를 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알고 있느냐? 기역이 2분의 I 되고 니은이 2분의 겹친 부분이고 디귿이 H대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X의 길이가 얼만큼 변화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요거 이용하면 다 풀 수 있어요. 지금 X가 요렇게 가면서 0.4만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증가해야 되는 부분은 두 군데. 기역과 디귿이죠. X의 길이 변화랑 같은 경향성으로 움직이는. 그 다음에 H대의 경우에는 숫자도 똑같아야 되고요. 하지만 2분의 I대는 2분의가 붙었기 때문에 그거의 절반, 0.2만큼 증가합니다. 그리고 니은은 혼자 청개구리인 부분이잖아요. 얘네들이 증가하면 얘는 감소하는. 그 다음에 2분의가 붙었으니까 얘가 감소하는 거에 절반만큼 감소하는. 얘가 증가하는 거에 절반만큼 숫자가 감소하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아까 Y로 표현했던 얘를 좀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Y가 아니고 3X에서 0.2만큼이 감소한 길이로 표기를 해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0.2만큼 감소하면 이 길이가 되니까. 그리고 아까도 이것도 2Y였는데 요거를 Y로 통째로 봤을 때 그거를 2배 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그때 디귿의 길이는 6X-0.4로 요걸 그냥 2배 해주면 됩니다. 그만큼의 비율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때 디귿의 길이는 어떻게 표기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0.4만큼 증가하는 거니까 요 시기에는 0.4만큼 더 짧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6x-0.8에서 0.4만큼 더 길어져서 6x-0.4가 됐다. 이렇게 x로 모두 다 통일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기역과 니은의 합은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이쪽에 있는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가 기역과 니은의 합이에요. 그러면 이쪽에도 좌우 대칭으로 하나 더 있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의 합을 2배 해주고 가운데 있는 디귿을 더해주면 전체 x의 길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전체 x 한마디의 길이는 이 기역 플러스 니은에다가 가운데 있는 h대인 디귿의 길이를 더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기역 플러스 니은이 지금 4x이기 때문에 2배 해주면 8x. 8x가 그 다음에 디귿이 6x-0.8. 요게 지금 얼마냐면 2.0이라는 길이가 나왔죠. 그러면 정리해줬을 때 14x는 2.8이라는 길이가 나오게 되고 x는 얼마? 너무 좁으니까 옆에다 쓸게요. x는 0.2라는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 0.2 넣어주시면 돼요. 얘는 0.2, 얘는 그 3배였으니까 0.6. 그 다음에 여기서 0.2만큼이 감소하면 0.4가 됐을 거고 얘는 0.2만큼 증가하면 얘도 0.4가 됐겠죠. 이렇게 증가했고 얘는 감소해서 0.4가 됐고 그 다음에 6x-0.8이면
1.2에서 0.8이니까 0.4 였는데 거기에서 0.4만큼이 증가하니까 증가했을 땐 0.8 요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다. 자, 그러면 보기 내용 볼게요. 보기 옆에다 볼까요? 보기 기억에 요 x에서 a대의 길이 물어봤습니다. 그럼 a대의 길이는 어떻게 계산해? a대에는 겹쳐있는 부분 양쪽의 길이 이 니은 플러스 디귿으로 계산하죠. 그쵸? 그러면 지금 여기서 a대는 어떤 시점에서 계산하든 a대는 길이가 변하지 않으니까 니은의 길이를 넣어줬을 때 1.2 그 다음에 거기다 0.4를 더하면 얼마? 1.6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기억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니은에서 x에서 디귿은 밝게 보이는 부분이다. 디귿이 어디냐면 h대예요. h대는 a대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a대 안에 들어있는 부분, 암대에 해당되는 부분이 h대예요. 그러니까 니은은 맞을 수가 없겠죠.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은 x의 길이가 3.0일 때 기역의 길이 분의 h대의 길이 물어봤어요. 그럼 이쪽으로 돌아와서 3.0으로 길이가 변한다. 그럼 지금 그냥 여기서부터 출발한 걸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1.0이 증가한 거죠. 1.0이 증가할 때 2분의 i대는 0.5만큼 증가할 거고 절반. 그 다음에 2분의 겹친 부분은 0.5만큼 감소할 거고 그 다음에 h대, 영혼의 짝꿍은 똑같이 1.0만큼 증가할 거예요. 그럼 길이가 어떻게 되겠어? 얘는 0.7, 얘는 0.1, 그 다음에 얘는 1.4가 되겠고 여기서 뭘 물어봤냐면 기역의 길이 분의 그럼 0.5분의 h대의 길이 물어봤거든요. h대의 길이는 1.4 여기 0.7이군요. 0.7분의 1.4 그래서 약분하면 2 그래서 2다. 디귿 맞는 내용 이렇게 그래서 기역 디귿 맞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아까 여기서는 x와 3x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걸 그냥 y로 두지 말고 여기에서 얼만큼이 감소된 길이다 해서 x를 이용해서 표기해 주는 거 그것만 할 줄 알면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계산을 이용한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 말초신경계인데 별표를 쳤던 총평에서요. 그런 문항입니다. 한번 해결해 볼게요. 그린 가는 중추신경계로부터 나온 자율신경이 방광에 연결된 경로래요. 그러니까 지금 자율신경이니까 교감 아니면 부교감인데 이 신경절을 기준으로 앞이 더 짧은 A와 B로 구성된 게 교감신경이고 신경절을 기준으로 앞이 더 긴 C와 D로 구성된 게 부교감신경이죠. 여러분들 방광과 연결된 거는 잘 외우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배운 거 중에 둘 다 척수에서 뻗어나오는 거 딱 한 가지. 방광이랑 연결됐을 때. 그래서 방광이랑 연결된 거는 교감신경이 어차피 뭘 조절하든 무조건 척수 출발이지만 부교감신경은 어디서 나오는지를 다 봐줘야 되는데 방광과 연결된 거는 얘도 척수신경이더라. 척수더라. 척수. 그래서 이 둘 다 척수에서부터 뻗어나온 말초신경이 척수신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요 자료 때문에 선생님이 총평에서 별표를 한번 쳤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뉴런 기역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와 자극을 주지 않았을 때 그때 방광의 부피를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자극을 줬을 때 방광의 부피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방광의 부피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수축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동그라미 기역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 교감신경의 끝이거나 부교감신경의 끝입니다. 둘 중에 뭘 자극했을 때 방광이 수축돼요? 부교감신경을 자극했을 때 수축하고요. 교감신경을 자극했을 때는 이완합니다.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기역에 해당하는 거는 부교감신경인 D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기역 보기 보겠습니다. 기역 보기가 동그라미 기역은 동그라미 D이다.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A는 척수의 후근을 이루는지 물어봤어요.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이죠. 그러니까 척수랑 연결돼 있으니까 후근 아니면 전근일 텐데 후근이냐 이거는 이제 조금 가물가물할 때 됐어요. 생명과학이 약간 논지 오래됐으면. 그래서 후근이 있고 전근이 있는데 요 모양이랑 비슷한 거랑 매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후자랑 비슷한 구심성 신경이 여기서 구성이 되고 있고 전자랑 비슷한 원심성 신경이 전근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감과 부교감 신경은 반응을 내보내는 원심성 신경이에요. 그러니까 후근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전근을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니은은 잘못된 보기입니다. 후근 아니고. 그 다음에 디귿 보기. 동그라미 B와 C에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같은지 물어봤어요. 누구와 누가 같느냐 물어봤을 때 교감신경에 신경전 이전 뉴런이 포함되어 있으면 절대 같을 수 없죠. 근데 얘가 포함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B와 C를 비교했으니까. 여기서만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오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모두 나머지 세 군데에서는 모두 그 아세틸콜린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B가 혼자 다른 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다. 그래서 디귿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고 답은 1번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그런 자료가 엮여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소화작용에 뭐 위에 소화를 촉진한다든지 소화액 분비를 촉진한다든지 그런 자료들도 우리 연계교재에 많이 좋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는 5단원에 두 가지 자료가 같이 섞여 있어요. 그림은 어떤 안정된 생태계에서 포식과 피식 관계인 개체군 기역과 니은의 시간에 따른 개체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어지럽게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보기 어려울 수 있는데 선생님이 먼저 경향성이 변화하는 게 그쪽이 피식자다. 그렇게 찾으라고 했습니다. 먼저 증가하거나 먼저 감소하기 시작하는 게 피식자다. 그러면 지금 이 두 개, 실선과 점선의 두 그래프가 있을 때 지금 증가하기 시작하잖아요. 누가 먼저 증가하냐면 기역이라는 실선이 먼저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선 시점이 조금 불명확하긴 한데 그래도 기역이 조금 한 박자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증가할 때도 지금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증가는 여기서 먼저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쭉 증가하고 얘가 약간 따라서 증가하는 거 보여주죠. 감소할 때도 기역이 먼저 감소하고 니은이 따라서 감소하거든요. 또 먼저 증가하고 따라서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한 박자 늦게 증가하는 니은이 포식자고 한 박자 먼저 증가하는 기역이 피식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얘를 좀 예쁘게 가공한 그림으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하나가 증가 감소하면 나머지 하나가 조금 한 박자 늦게 아예 이렇게 따라서 증가 감소하는 거 보여주는 것처럼 좀 가공된 걸 봤을 때는 좀 찾기가 쉬운데 이렇게 실제 그래프를 좀 이용한 그런 경우에는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거기서도 크게 봤을 때 먼저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이 피식자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가 나와 있는데 표는 이 생태계에서 각 영양 단계의 에너지양을 나타낸 것이다. 기역과 니은은 각각 1차 소비자 아니면 2차 소비자래요. 그럼 지금 피식자가 1차 소비자, 포식자가 2차 소비자일 텐데 걔네가 A, B, C 중에 있답니다. 그리고 A, B, C는 각각 1차, 2차, 3차 소비자 중 하나이고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이 15%래요.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이 15%. 그렇다는 얘기는 1차 소비자의 전 단계가 누구예요? 그게 바로 생산자잖아요. 생산자에서 1차 소비자로 넘어온 어떤 에너지의 양이 15%에 해당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15%면 값이 얼마일까? 500의 15%. 75예요. 근데 지금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니까 C 자리에 75를 써주고 아 그러면 얘가 1차 소비자겠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너무 쉽죠? 에너지 양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점점 줄어드니까 얘 다음이 숫자가 큰 게 2차 소비자. 그 다음에 제일 숫자가 작은 게 3차 소비자. 이렇게 가는 거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된다. 자, 그래서 기억에 동그라미 니은, 그러니까 포식자에 해당하는 2차 소비자는 B죠. 그죠? 니은은 B다.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니은 보기 1시기 동안,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이 단계인데 동그라미 기억에 환경 저항이 작용하지 않느냐. 근데 이거 실제로 얘네들이 자라고 뭐 증가하고 감소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환경 저항이 작용하지 않는 때는 없어요. 항상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상황인지 뭐 볼 것도 없이 이건 틀린 보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디귿. 자, 2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이 20%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2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구해요? 전 단계 에너지 총량 분의 현 단계 에너지 총량 곱하기 100이죠. 그럼 지금 이게 5분의 1이니까 20% 맞는 내용. 그래서 디귿, 기억 디귿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 풀어봤고 그 다음에 14번 문제. 요게 요즘 트렌드형의 문항을 좀 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좀 잘 풀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거 선생님이 어떤 유형이라고 부르냐면
A, B, C에다가 0, 1, 2 세 가지 숫자를 매치하는 0, 1, 2 매치 유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요거를 약정 공략에서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너무 본인에게 어렵게 느껴졌다 그런 친구들은 약정 공략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종이 있는데 EN일 때 총 6개의 염색체를 갖는 그런 종이래요. 그 종의 유전자질 기억은 두 쌍의 대립 유전자 라지 H, 스몰 H, 라지 R, 스몰 R에 의해서 결정이 된답니다. 그림은 이 동물종의 수컷 P와 암컷 Q, 수컷 P, 그 다음에 암컷 Q 두 개체가 등장을 할 거고요. 그 두 개체의 세포 가나다 각각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표는 저 가나다 세포가 갖는 라지 H와 스몰 H, 얘네 둘이는 대립 유전자인데 걔네 둘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나다 중에 2개는 P의 세포이고 셋 중에 하나만 Q의 세포로 매치가 된대요. 뭐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뭐 XXXY 조성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이 표에서 동그라미 A라고 돼 있는 거랑 동그라미 B, 그다음에 동그라미 C로 돼 있는 이 각각의 기호는 0, 1, 2 세 가지 숫자랑 각각 매치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그림을 먼저 한번 볼까요? 간은 N이에요. N이면서 3, 3개의 염색체를 갖는데 지금 현재 복제되어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나도 지금 N입니다. N이면서 3개의 염색체 갖는데 복제 안 돼 있는 상태고요. 다는 EN입니다. EN이면서 전체 6개 염색체를 갖는데 역시 복제돼 있는 그런 상태의 그림으로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이런 EN짜리 그림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얘네 둘이 짝인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얘네 둘이 짝인 것 같고 남은 게 얘네 둘인데 모양과 크기가 달라. 그럼 무슨 얘기? 큰 게 X 염색체, 작은 게 Y 염색체. 그러면 다의 그림은 일단은 X, Y 조성의 누구 거? P 거구나 라는 거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만약에 다른 세포에도 이렇게 조그만한 Y 염색체가 있으면 P 거라는 게 확실한데 여기도 X 염색체가 있고요. 여기도 X 염색체가 있어서 정확히 누구 건지는 이것만 보고 모르겠어요. 그럼 나머지 DNA 상대량을 보고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DNA 상대량을 넘어와 보겠습니다. 이거는 많이 풀어보면 눈에 보이는데 지금 보면 가와 나랑 다를 매치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포는 매치가 아니고 그냥 줬어요. 가와 나가 둘 다 N이에요, N. 다만 EN입니다. 그럼 N 상태의 세포 2개에는 라지 H와 스몰 H라는 서로 다른 종류의 DNA가, 서로 다른 종류의 대립 유전자가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한 종류만 있어야 되는 게 N이라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라지 H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스몰 H를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공통으로 존재해야 되는 숫자가 뭐냐? 바로 0이죠. 둘 중에 한 종류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4개 중에서 공통으로 있어야 되는 숫자에 해당하는 게 동그라미 A. 나머지는 B와 C로 숫자가 다르니까. 그럼 동그라미 A가 0일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많이 풀어보면 이런 감이 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A 자리에는 0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N짜리 세포에는 라지 H, 스몰 H 둘 중에 한 종류만 존재해야 되니까 0이라는 숫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공통으로. 그러면 같이 공통으로 드러낸 동그라미 A가 0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럼 나머지 숫자 넣어줘야 되겠죠. 근데 간은 복제됐어. 1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럼 2가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나는 복제 안 됐어. 그러니까 1이 들어갈 수 있죠. 0, 1, 2가 다 매치가 됐습니다. 끝. 그러면 B 자리에다가는 이거 보고 써주면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 얘는 EN인데도 불구하고 라지 H, 스몰 H의 총합이 N짜리 애랑 똑같아요. 만약에 이게 상염색체 있는 거라면 EN인 상태에서 2배의 숫자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뭐 4, 0이거나 아니면 2이거나 뭐 0, 4거나 뭐 여러 조합이 가능할 수 있지만 아무튼 총합이 4가 되어야 될 텐데 EN인 상태에서 4가 아니고 그 절반이 2란 얘기는 이게 어디 있다? 이게 성염색체에 존재한다는 얘기죠. 성염색체에 존재하는 성염색체 중에서도 가와 나에서 라지 H든 스몰 H든 뭐든 발견이 되니까 암컷인 Q에서도 그 유전자가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성염색체 중에서도 X염색체구나 라고 요거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X염색체에 있는 그런 유전자고 그럼 다른 종류의 염색체에 R이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 R은 상염색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어떤 게 Q의 세포인가 지금 보면 다가 P의 세포인 게 확실해요. 근데 거기에는 라지 H만 있어요. 그죠? EN 상태에서 라지 H만 갖고 있는 그런 유전자형을 가져요. P라는.
P는 라지 H만 X염색체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 Y예요. 근데 그게 복제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로 보일 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가의 세포에는 스몰 H가 있단 말이에요. 얘 거일 수 없죠. 다른 개체여야지. 얘는 원래 그 스몰 H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스몰 H의 상대량을 보고 가가 암컷 Q의 세포구나. 그래서 이게 Q의 세포. 그럼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P의 세포로 매치가 되겠습니다. 총 두 개가 P의 거가 돼야 되니까. 그럼 P는 봤을 때 라지 R도 써있고 스몰 R도 써있으니까요. 그거 두 개 조합해보면 유전자형이 라지 R, 스몰 R에 라지 HY 이렇게 유전자형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기 내용 보겠습니다.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C는 1이다. 그렇죠? 이 A만 잘 찾아내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기억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니은 가는 Q의 세포이다. 일단 가는 Q의 세포, 그렇죠? 암컷 Q의 세포 맞고. 그 다음에 디귿 세포 한 개당 라지 R분의 라지 H의 DNA 상대량이 나와 다에서 같은지 물어봤는데 나의 세포에는 라지 R이 나에 하나 있죠? 그림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라지 R 한 개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라지 H도 한 개 있어요. 그 다음에 다는 라지 R 이게 있는 게 여기 요 유전자잖아요. 요 염색체잖아요. 그럼 라지 R이 여기 있을 거고 그게 복제된 상태니까 라지 R 두 개 있는 그런 상태가 다. 그 다음에 그때 H도 라지 H로 두 개 있으니까 약분하면 어차피 1로 같아집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약간 덩어리가 큽니다. 차근차근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풀다가 중간에 약간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그 출발점을 잘 잡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문제를 대충 읽으면 아주 중요한 단서를 빼먹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가라는 형질이 대립 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결정이 되고 나라는 형질이 라지 B와 스몰 B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대문자가 각각 완전 우성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계도는 구성원 8명에서 가와 나의 발현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긴 요 기호가 가나가 모두 발현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와플 모양, 아니 B급 모양이 가가 발현된 사람, 색칠된 게 나가 발현된 사람이에요. 이를 꽉 깨물고 갑툭튀를 주지 않은 그런 가계도가 되겠습니다. 1번, 2번의 표현형이 둘 다 다르고 3번과 4번의 표현형이 둘 다 두 형질에 대해서 모두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어떤 단서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가와 나가 우성인지 열성인지도 모르고 가계도만 봤을 때는 얘가 지금 상염색체 있는지 성염색체 있는지 그런 정보를 하나도 안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정보는 요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해석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여기서는 고난도 문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냐? 이 표 바로 위에 있는 그 단서의 내용을 잘 봐야 되는데 이 표는 구성원 1, 2, 3에서 체세포 한 개당 그러니까 2N일 때 2N이면서 지금 여기 다 홀수가 들어있는 걸 봤을 때 복제가 안 된 상황에 그럼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2N이면서 복제가 안 된 그런 시기는 G1기로 볼 수 있겠죠. G1기 시기의 세포가 갖고 있는 그런 DNA 상대량의 합이에요. 근데 동그라미 기역과 니은은 각각 라지 A 아니면 스몰 A다. 그러니까 이 기역과 니은이 각각 가를 결정하는 그런 유전자들인 거죠. 정상 유전자 아니면 가가 발현되게 하는 유전자, 라지 A 아니면 스몰 A. 그 다음에 디귿과 리을은 나를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그 라지 B 아니면 스몰 B 둘 중에 하나로 매치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역과 디귿은 서로 대립유전자 관계가 아닌 거고 니은과 리을도 서로 대립유전자 관계가 아닌 거예요. 기역, 니은끼리 대립, 디귿, 리을끼리 대립유전자인 그런 상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2번, 3번에서 3개, 1개, 3개, 2개, 1개 이런 값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선생님이 이 3이라는 숫자 두 개의 대립 유전자를 합했을 때 3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문제가 우리 수능 완성에서 2번 2023 수능 완성이죠. 거기서 69페이지 5번 문제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이를 해보시면 저 3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될 거예요. 이 문제에서도 한번 같이 연습하고 이 문제에서 배운 거를 거기에 한번 더 적용을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이번 수능 완성의 69페이지 5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3이라는 숫자 두 개를 더했는데 3이다. 지금 복제가 안 돼 있고 3이라는 숫자가 나오려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둘 중에 하나의 유전자로 3개를 가지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뭐 라지 A가 한 세포에 3개다.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는 1과 2로 나눠지는 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1 플러스 2.
누가 1이고 누가 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1 플러스 2로 쪼개서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얘기는 뭐든 존재는 일단 하고 있다. 기역과 디귿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한 개 있고 둘 중에 하나는 두 개 있는 거예요. 얘도 니은과 리을이 둘 다 있어. 둘 중에 하나는 한 개 있고 둘 중에 하나는 두 개 있는 거.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두 종류가 다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읽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쉽게 푸는 거, 자 1번은 요 네 가지 대립 유전자의 총합이 3개입니다. 2번은 총합이 4개고요. 3번 총합은 3개예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의 총합이 왜 숫자가 다를까? 이 중에는 성염 색채에 있는 유전 정보가 있고 이 세 사람의 성별이 다르다면 총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성별을 보는 거죠. 지금 1, 2, 3의 후보가 누구냐면 3번, 6번, 8번이거든요. 남자 2명에 여자 1명이에요. 딱 보이죠? 남자 2명에 여자 1명. 2번이 여자인 8번입니다. 그러면 1번과 3번이 3번 아니면 6번인데 지금 8번이 3번의 딸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 1번이 저 3번이라면 니은과 리을의 DNA 상대량이 더한 값이 0인데 그 밑에서 딸이 3개를 무려 가질 수 있느냐. 엄마에게서 받을 수 있는 건 최대 2개예요. 아빠로부터 1개는 받아줘야 3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는데 아빠가 하나도 줄 수 없는 상황이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1번은 아빠가 될 수 없고 1번이 6번 저쪽 집안에, 그 다음에 3번이 여기 아버지에 해당하는 3이 된다. 이렇게 사람 매치는 이렇게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총합을 한번 더 해보기만 했다면. 자, 그럼 이제 약간 어려운 파트가 나왔는데 일단 한번 볼게요. 6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종류로 몰아갖고 있는 경우가 우리한테 굉장히 좋거든요. 3번, 이 6번 내 사람은 기역과 디귿만 갖고 있어요. 기역, 디귿 둘 다 갖고 있죠. 1 플러스 2로. 그 다음에 니은과 리을은 안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표현형이 뭔지 봤더니 가와 나 둘 다 발현이 안 됐어. 그러면 가에 대한 유전자 중에서 발현하지 않게 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나를 결정한 유전자 중에서 나를 발현하지 않게 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기역이든 디귿이든 둘 다 정상 유전자, 가와 나를 발현하지 않게 하는 유전자의 기호란 얘기고, 니은과 리을이 각각 가를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랑 나를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호를 일단 알 수 있어. 그래서 기역과 디귿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8번 같은 경우에는 정상 유전자 둘 중에 하나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와 나를 결정하는 유전자의 총합이 3으로 돼 있어요. 근데 8번 보니까 둘 다 발현이 됐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둘 중에 하나 정상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현이 안 됐어. 발현이 됐어. 정상 유전자를 하나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현이 됐어.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우성 형질이다. 정상 유전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현이 안 됐으니까 가나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우성 형질이라는 것을 일단 이 숫자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넘어가 볼게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정상 유전자의 총합이 2개예요. 뭐 기역으로 2개고 디귿은 없을 수도 있고 하나씩 가졌을 수도 있고 아무튼 2개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니은, 리을의 총합은 1입니다. 그리고 나서 표현형을 봤더니 나를 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를 발현하게 하는 유전 정보랑 나를 발현하게 하는 유전 정보 둘 중에서 한 종류만 갖고 있는데 표현형을 보니까 나가 발현됐어. 그럼 저건 뭐겠어요? 리을을 갖고 있다는 얘기겠죠. 나를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3번은. 그리고 그거를 갖고 있고 나머지는 가를 발현하게 하는 유전 정보는 없다. 정상 유전자만 갖고 있다. 3번은. 가에 대해서는 정상 유전자만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는 나를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를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게 발현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3번이 가를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는 안 갖고 있고 가에 대해서 정상 유전자만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게 X형 색채에 있든 상형 색채에 있든 딸인 7번과 8번에는 그 유전자를 줄 수밖에 없어요. 가에 대해서 정상인 유전자. 근데 지금 그 유전자를 받았을 수밖에 없는 8번이 가가 발현이 됐습니다. 무슨 소리죠? 그 유전자를 받았더라도 그게 열성 유전자이기 때문에 우성 유전자인 라지 A, 가를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를 하나라도 받으면 누구로부터? 엄마로부터 받으면 그게 발현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8번의 표현형을 보고 가가 우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옆에다가 그걸 한번 올려볼게요. 가가 발현되는 게 우성이니까 라지 A, 가가 발현이 안 되는 게 스몰 a. 그럼 3번은 스몰 a로만 갖고 있다는 얘기고, 그죠? 그 다음에 8번은 라지 A, 스몰 a, 7번은 스몰 a, 스몰 a. 그러면 4번은
8번에게 줄 수 있으니까 라지 A를 하나 갔는데 7번에게도 하나 줘야 되니까 스몰 a도 하나 갔네. 이형접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 요거 하나만 확인하면 되는데요. 가가 X형 색채에 있느냐 상형 색채에 있느냐 우린 그것도 몰라요. 둘 중에 하나는 상형 색채, 둘 중에 하나는 성형 색채일 것 같아. 3개, 4개, 3개니까. 그쵸? 그러면 어떤 게 X형 색채에 있느냐? 그럼 지금 가가 X형 색채에 있는 걸로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가정. 자, 그렇다면 나가 상형 색채에 있어야 요 숫자를 만족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는 그럼 Y만 갖고 있으니까 A만 갖고 있으니까 A, Y일 거고 그 다음에 나가 발현됐는데 3번이 가지고 있는 나의 유전자가 한 개만 있으니까요. 라지 B, 스몰 B로 이형 접합이어야 한 개만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이런 유전자형일 때 나가 발현이 됐다는 얘기는 이렇게 가정하면 나가 발현되는 게 우성이고 발현 안 되는 게 열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8번의 유전자형을 유추를 해보자. 8번은 나가 발현이 됐어요. 그럼 라지 B를 하나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라지 B를 하나 갖고 있는데 4번이 나가 발현이 안 됐으니까 스몰 B로 가정이 됩니다. 그럼 거기서 스몰 B를 하나 받는 거예요. 그럼 지금 8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가를 발현하게 하는 거나 나를 발현하게 하는 게 둘 다 지금 니은 아니면 리을인데 그걸 두 개 합쳐봤자 2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3개라는 숫자를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순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X형 색채가 가가 X형 색채에 있는 걸로는 지금 모순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아니다. 가가 상염 색채에 있고 나가 X염 색채에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 가정에서 올려놓은 건 좀 지워볼게요. B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지금 가가 상염 색채에 있다면 3번은 스몰 a의 그런 유전자형일 거고 그 다음에 B에 대해서 지금 우열관계를 모르죠? 나를 결정하는 유전자 하나를 갖겠고 X염 색채에 나머지 하나는 Y염 색채일 거예요. 그죠? 이렇게 돼 있을 때 3번으로부터 이 나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딸인 7번과 8번에게 둘 다 가야 되거든요. 그걸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7번에서 나가 발현이 안 됐다는 얘기는 나를 발현하지 않게 만든 유전자를 4번으로부터 받기만 하면 그게 정상 유전자가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7번의 표현형을 통해서 나가 열성 형질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발현이 안 되는 게 우성, 나가 발현되는 게 열성이에요. 그럼 지금 3번이 열성 형질이 발현이 된 거니까 이렇게 지우고 스몰 b, y의 유전자형 이런 거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나가 발현된 8번 같은 경우에는 스몰 b로 2개를 갖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스몰 a에 라지 a를 1개 갖고 8번의 경우에는 라지 a 1개랑 그 다음에 스몰 b를 2개 갖기 때문에 총 3개의 그런 합을 만족을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7번 같은 경우에는 나가 발현이 안 됐으니까 라지 b를 하나 갖고 있어요. 근데 아빠로부터 스몰 b를 하나 받았을 테니까 이런 유전자형일 거고 그다음에 6번은 가가 발현이 안 됐으니까 스몰 a 그 다음에 나가 발현이 안 됐으니까 라지 b, y의 유전자형인 남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보기부터 한번 해결해 볼게요. 가는 우성형질이다. 가는 우성형질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보기 1번과 5번에 체세포 한 개당 스몰 b의 DNA 상대량이 같은지 물어봤어요. 지금 1번은 가가 발현이 됐거든요. 라지 a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가가 발현되지 않은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그럼 스몰 a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상태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몰 a 하나 갖고 있고 스몰 b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b만 얘기를 해볼게요. 1번은 나가 발현이 됐으니까 스몰 b y 그래서 1개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딸인데 나가 발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몰 b 2개 열성 형질이니까 2개 동형 접합 그래서 1개 갖고 2개 가지니까 DNA 상대량이 같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보기 6번과 7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와 나중에 한 형질만 발현될 확률 물어봤습니다. 그럼 한 형질만 발현될 확률 가가 발현될 확률이 있을까 봤더니 어차피 스몰 a 동형 접합이라서 가가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가 발현될 확률이나 마찬가지죠. 나가 발현이 되려면 스몰 b만 가져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라지 b를 하나도 받으면 안 되고 이쪽에서 스몰 b, 이쪽에서 y를 받는 조합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4분의 1의 확률 4분의 1이냐? 4분의 3이냐? 물었으니까 디귿은 잘못된 내용이죠. 4분의 1이 맞다. 그래서 기억 옳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 표를 해석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여기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로 또 섞어놔가지고 기호를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B도 머리 아픈데 이걸 또 섞어놨기 때문에 이것저것 우리가 매치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은 그런 문항이었다. 요거는 조금 수준이 있는 고난도 문항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아주 간단한 탐구 과정이 나왔고요. 1단원의 내용.
그래서 이거는 조금 내용이 재밌죠. 그래서 동물 X가 있는데 동물 X는 사료 외에 플라스틱도 먹이로 섭취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대. 플라스틱을 먹이로 하는 그런 생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동일한 조건의 이 동물 X를 각각 20마리씩 세 집단 A, B, C로 나눈 다음에 A에는 원래대로 물과 사료를 줬고 B에는 물과 플라스틱, 먹이로 플라스틱을 준 거죠. 세 번째 C에는 물만 줬어요. 먹이를 안 줬어. 자,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X의 평균 체중을 확인을 했더니 사료 먹은 애는 증가했고 플라스틱 먹은 애는 유지됐고 그 다음에 C, 물만 준 애는 감소했대요. 그러니까 아예 먹이가 없으면 감소한다는 걸 C를 통해서 비교해서 알 수 있는데 얘가 감소는 안 했어. 그러면 얘처럼 살이 피동피동 찌진 않아도 그걸 가지고 에너지를 이용해서 유지는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 플라스틱을 이용할 수 있는 애가 있구나.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 수 있는 재밌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그라미 기억으로 줄친 부분이 X의 평균 체중이잖아요. 이게 결과값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조작 변인인지 물어본 게 보기 기억입니다. 조작 변인이면 뭔가 달리 해준 거니까 이 실험에서 조작 변인은 먹이의 종류죠. 먹이의 종류를 달리 해준 거고 그 결과로 측정한 종속 변인이 여기서 나온 기억, 평균 체중입니다. 그런데 조작 변인이 기억이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건 잘못했죠. 매치가 잘못됐다. 그 다음에 니은 연역적 탐구 방법이 이용되었다. 이렇게 뭔가 생각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을 이용해서 그걸 검증한 그런 연역적 탐구 방법의 전형적인 모습이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대조 실험이 수행이 됐느냐. 평소처럼 사료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물만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 플라스틱 먹었을 때는 비교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대조 실험이 제대로 잘 됐죠. 그래서 디귿 맞고 니은 디귿 맞으니까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7번. 이것도 2단원에서의 주요 개념을 물어보고 있는데 어렵진 않아요. 자, 세포호흡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 이동 과정의 일부와 조직세포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나는 ADP와 ATP 사이의 전환을 나타낸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은 각각 이산화탄소와 포도당 중에 하나인데 소화계를 통해서 세포호흡에 공급되는 기억이 이산화탄소일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얘가 포도당이겠다. 그래서 소화계로부터 공급된 포도당과 호흡계로부터 공급된 산소가 세포호흡에 이용이 되고 노폐물로는 이산화탄소와 물이 지금 나오고 있고 우리의 목적은 얘가 아니야. 에너지를 얻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요 에너지의 일부가 어디에 이용이 되냐면 ADP와 무기인산을 합쳐서 ATP로 만드는 요 합성 과정, 동화작용이죠. 이 동화작용이니까 여기서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에너지가 여기 투입이 되게 된다. 이거는 분해되는 과정이고 그럼 분해될 때는 여기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렇게. 여기는 에너지 투입. 그래서 이 자료는 굉장히 좋은 내용의 자료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딱 핵심을 잘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포도당이다.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니은에 동그라미 A의 에너지의 일부가 과정 1에 이용이 된다.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디귿 과정 2는 동화작용에 해당이 되느냐. 분해니까 이화작용이에요. 틀렸습니다. 기억 니은 맞고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18번. 이것도 2단원의 에너지 대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표는 대사량 기억과 니은의 의미를 나타냈는데 딱 보니까 기억과 니은은 기초 대사량 아니면 활동 대사량.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이 뭐예요? 이거 누가 봐도 기초 대사량. 그럼 밑에 있는 게 그 외에 추가적인 활동을 통해 이용하는 소모하게 되는 활동 대사량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료의 내용은 사람 1과 2에서 하루 동안 소비한 에너지의 총량과 섭취한 에너지의 총량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됐을 때 1번은 체중이 증가했고요. 왜냐하면 먹는 게 쓰는 것보다 많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2번은 체중이 감소했대요. 먹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보기에서 뭘 물어봤을까? 동그라미 니은이 기초대사량인지 물어봤는데 활동대사량이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2에 하루 동안 소비한 에너지 총량에 동그라미 기억이 포함되어 있다. 소비한 에너지 총량에는 기억도 포함되어 있고 니은도 포함되어 있고 그 기타 소화에 필요한 그런 에너지도 포함이 돼 있어요.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디귿에 하루 동안 섭취한 에너지 총량이 소비한 것보다 적은 상태가 지속이 되면 체중이 감소하겠죠. 그죠? 디귿 맞습니다. 니은 디귿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는 5단원의 천이 관련된 문제와 밑에는 천이랑 물질의 생산과 소비를 같이 섞어서 놓은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린 가는 산불이 난 지역의 식물 군집에서 천이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산불 나왔죠? 산불 나오면 2차 천입니다. 2차 천이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이 돼요? 2차 천이가 시작되면 보통 이제 초원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키 작은 나무 관목림, 키 큰 거 중에서는 양수림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혼합됐다가 음수림으로 극상을 이루게 되죠. 요런 자료. 그 다음에 요거는 총 생산량과 호흡량의 관계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비가 출현하고 있으니까 양수림이 지금 출현하는 시점과 음수림이 출현하는 시점을 요 표에서 같이 나타내게 됐고요. 우리가 이런 관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총 생산량은 호흡량과 순생산량의 합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높이를 끊어봤을 때 이게 총 생산량이다. 근데 이만큼이 지금 호흡량인 거죠. 요 점선의 높이가 호흡량. 그럼 이 남은 부분에 요만큼에 해당하는 게 바로 순생산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 요 윗부분에 있는 요 면적에 해당하는 게 바로 순생산량이다. 요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 내용 볼게요. 기억에서 가는 2차 천이를 나타낸 것이다. 산불 났으니까 대표적으로 2차 천이. 그 다음에 니은 T1일 때 동그라미 A는 순생산량이다. T1일 때 요 위에 있는 A만큼이 순생산량이죠. 그죠?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디귿 이 식물 군집의 호흡량은 양수림이 출현했을 때가 음수림이 출현했을 때보다 크다. 이거는 양수림이 먼저인지 음수림이 먼저인지만 알면 그대로 읽어주면 되니까 이 값이 누가 더 커요? 요 그래프의 높이 읽어주면 되죠. 음수림이 출현했을 때가 더 크죠. 그죠? 그래서 양수림이 출현했을 때가 더 크다라고 표현한 디귿이 잘못된 내용이고 기억 니은에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문제 돌연변이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이것도 재밌었어요. 그래서 자료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죠. 그 위에 있는 거 선생님이 그냥 쭉 한번 읽어드리면서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형질이 나올 건데 가라는 형질은 대립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근데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답니다. 우열관계가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라지 A인 거랑 라지 A, 스몰 A인 거랑 스몰 A인 거랑 다 다르기 때문에 세 가지 표현형이 나오는 그런 상태. 이게 A에 대한 설명 끝. 그 다음에 나라는 형질이 또 있는데 나라는 형질은 대립유전자가 4종류나 있대요. 근데 얘가 4종류가 있더라도 결국은 한 쌍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가도 나도 둘 다 단일인자 유전이에요. 둘 다 카테고리는 단일인자 유전이다. 근데 얘는 그냥 B, 그 다음에 T, 그 다음에 E, F 네 가지의 대립유전자가 있는데 우열관계가 분명하대요. 네 가지가 우열관계가 다 분명하면 만약에 뒤에서 써주지 않더라도 표현형이 네 가지 나오겠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혹시 모를까 봐 써줬어. 그래서 지금 나의 표현형은 네 가지이며 그 표현형은 각각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표현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대립유전자의 종류고 이거는 표현형의 종류입니다. 표현형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다. 그리고 우열관계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나에서 유전자형이 BF, DF, EF, FF 냈다 표현형이 같대. 이때는 동형접합인 애를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일단 FF면 F로 발현이 되겠지. 근데 나머지 다른 것들을 달고 있는 F들도 똑같은 표현형이니까 다른 어떤 거랑 붙어도 F가 가장 우성이구나 라는 거를 첫 번째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F가 제일 우성이야. B, D, E보다도. 다 붙어 있어도 F로 발현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원리로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 B, E, D, E, E, E 표현형이 같대요. 그럼 E, E를 기준으로 같으니까 E로 발현이 돼야 되겠죠? B랑 붙든 D랑 붙든 E가 발현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E가 우성이란 얘기. 그럼 이제 DF 남았어요. BD 남았죠. BD 남았을 때 BD랑 DD의 표현형이 같대. 그럼 D를 기준으로, DD를 기준으로. DD는 D로 발현이 되겠지. 그럼 BD여도 D로 발현이 된다는 얘기니까 D가 B에 대해서 우성이다. 이렇게 우열관계는 이 문장만 잘 읽어주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를 결정하는 유전자랑 나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같은 상념색체에 있대요. 상념색체 연관이다. 세트로 생각을 해주란 얘기죠.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6명으로 구성된 가족이 나오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라는 요 네 가지 표현형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 있고요. 그다음에 라지 A가 몇 개 있는지가 일부 사람에서 써 있고 그 다음에 자녀 4가 정상적으로 태어난 게 아닌데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대리미전자 동그라미 A가 결실된 염색체를 그걸 가진 정자랑 정상 난자가 수정돼서 태어났고 그 동그라미 A 결실된 거는 BDEF 그러니까 나를 결정하는 저 유전자 중에 하나가 결실이 됐대요. 그래서 자녀 4가 태어났다까지. 그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일단 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라지 A를 하나를 가져요. 그러면 유전자는 라지 A, 스몰 A여야 되겠죠. 하나 가지니까. 그럼 자녀 1은 2개 가져. 라지 A, 라지 A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맥락을 잘 읽어야 될 게 이 자녀 4에서 결실된 게 나를 결정하는 유전장에서 결실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가에 대해서는 정상적이란 얘기예요. 라지 A가 없다. 스몰 A로 2개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자녀 1도 태어나고 자녀 4도 태어나려면 아버지도 이형접합이어야 라지 A도 줄 수 있고 스몰 A도 줄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고 자녀 2는 모르겠고 자녀 3은 라지 A 하나 있고 나머지 하나는 스몰 A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의 여정의 시작인데 우리가 F를 하나라도 갖는 경우 F가 발현이 돼요. F가 없이 2를 하나라도 가지면 2가 발현됩니다. 얘네 둘 다 없이 D 하나라도 있으면 D가 발현되고 BB 동형 접합일 때만 B가 발현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생님이 대괄호로 표현한 게 F가 발현되는 표현이요, E가 발현되는 표현이요 이런 의미인데 그거 각각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기역이면 이 중에 D가 발현된, E가 발현된 그래서 F, E, D, B라는 기호랑 같이 그냥 쓸 거예요. 물론 대리미전자에 대한 기호랑 표현형의 기호로 나뉘지만 어차피 그 대리미전자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그게 발현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여기서부터 선생님이 하는 거 한번 잘 보세요. 아버지가 기역이라는 표현형이 발현이 됐어요. 그럼 그 기역을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를 아버지가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뭔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걸 갖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요 상염색체에다가 아버지는 기역 유전자를 갖고 있고요. 기역을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 나머지 하나가 뭐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라지 A, 스몰 A가 있는데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니은이 발현이 됐습니다. 그러면 니은을 결정하게 하는, 니은이 발현되게 하는 유전자가 있으니까 그게 발현이 됐겠죠. 그 표현형으로. 일단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어머니도 라지 A, 스몰 A인데 연관관계는 나중에 올려보도록. 자녀 1은 기역이 발현됐어요. 그럼 기역을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가 있겠죠. 그리고 고맙게도 라지 A, 라지 A를 갖고 있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자녀 2는 역시나 기역이 발현됐으니까 기역을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 적어도 하나는 가지고 있을 거고 여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자녀 3은 디귿이라는 게 발현이 됐어요. 그럼 그 유전자를 일단 갖고 있겠죠? 그래서 발현이 됐을 거고 라지 A, 스몰 A 조합으로 갖고 있고 자녀 4는 자, 잘 보세요. 일단 스몰 A 조합이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죠? 동형접합이라서 조금 우리가 편해졌고 그다음에 리을이라는 표현형이 발현이 됐다는 얘기는 리을이라는 걸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이거 잘 봐야 돼요. 문제를 잘 봐야 돼요. 문제에서 자녀 4는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대리미전자 동그라미 A가 결실된 염색체를 가진 정자와 정상 난자가 수정돼서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엄마로부터는 정상적으로 받은 거고 아빠가 물려줄 때 이 위에 있는 이 유전자, 그러니까 나를 결정하는 유전자를 안 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엄마로부터는 정상적으로 받은 거죠. 얘가 지금 리을이 발현되니까 리을 유전자는 하나 있어야 되고 그건 엄마로부터 왔다는 얘기입니다. 엄마의 유전자형이 정해졌어. 그리고 그 리을에는 스몰 A가 따라오죠. 그럼 엄마가 라지 A, 스몰 A니까 니은에 라지 A가 같이 있겠지. 이렇게 됐어. 자, 그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스몰 A를 하나 받았는데 그 위에 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안 온 상태로 이렇게 전달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 자녀 1이 라지 A, 라지 A 이런 조합이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엄마로부터 라지 A를 하나 받았을 테니까 엄마로부터는 니은을 결정하는 유전자, 니은의 표현형을 나타나게 하는 그 유전자랑 A를 같이 받았을 거고 아빠로부터 기역과 A를 받았다는 얘기죠. 아빠로부터 기역과 A가 같이 연관되어 있는 그런 염색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 3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 디귿과 그 다음에 다른 하나의 그런 유전자가 와야 되는데 라지 A, 스몰 A 조합이래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지? 지금 보니까 기역이 니은이랑 붙든 뭐랑 붙든 지금 기역이 다 발현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기역 니은이면 기역이 발현되고 얘도 또 기역이 있으면 기역이 발현되고 아버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 디귿을 갖고 있는 자녀가 태어나려면 그 유전자는 엄마로부터는 절대 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엄마가 니은과 리을만 가지니까. 그럼 이 디귿이라는 유전자는 누구로부터 왔겠어? 아버지로부터 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아버지의 남은 한 자리에 디귿이 올 수밖에 없는 요 위치 하나 남았으니까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아버지의 유전장이 라지 A, 스몰 A였기 때문에 디귿과 스몰 A가 연관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요 밑에도 이제 라지 A 채워주면 되고 디귿 밑에 스몰 A 채워주면 되죠. 근데 자녀 3 같은 경우에 라지 A, 스몰 A 유전자형이니까 여기에 라지 A가 왔겠고 그러면 니은이 요 자리에 있을 건데 지금 보면 기억이 니은에 대해서 우성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기억이 디귿에 대해서도 우성이에요. 둘 다 기억이 발현됐으니까. 근데 니은과 디귿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 자녀 3이 디귿으로 발현이 됐습니다. 그럼 디귿이 니은에 대해서는 우성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기억이 제일 우성이고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니은 이렇게. 그 다음에 니은이랑 리을이랑 같이 있을 때 어머니가 니은이 발현됐으니까 마지막이 리을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F, E, D, B가 모두 매치가 된 겁니다. 그러면 기억 자리에 F 써 넣어줄 거고 F 이렇게 F 여기도 F 그 다음에 디귿 자리에 E 여기도 E 그 다음에 니은 자리에 D 너무 안 깨끗하게 지워지는데 D 그 다음에 D 여기도 D죠. 리을 자리에 B 여기 B입니다. 이렇게 지저분. 자, 그랬을 때 일단 이 자녀 2는 여기서 끝이에요. 뭐 D가 오든 B가 오든 얘가 기억으로 발현된다는 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까 어떤 게 오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자녀 4에서 스몰 A 조합이 왔다는 얘기는 원래는 라지 2가 같이 올 예정이었는데 라지 2가 날아갔다, 결실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끝. 자, 그럼 보기 내용 보겠습니다. 기억 보기에 동그라미 A, 그러니까 결실된 거는 2이다. 맞는 내용이죠. 2가 날아갔다. 그 다음에 니은 자녀 2의 가에 대한 유전자형은 스몰 A인지 물어봤어요. 얘가 자녀 2입니다. 얘가 스몰 A는 아니죠? 라지 A는 적어도 하나 있으니까 스몰 A 동형접합일 수는 없어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럴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디귿 자녀 4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의 가와 나에 대한 표현형이 아버지랑 모두 같을 확률. 그럼 일단 라지 A, 스몰 A여야 되고 F를 적어도 하나는 가지면 돼요. 그럼 지금 아빠로부터 요거를 받기만 하면 일단 2분의 1, 아버지로부터 F를 받았어요. 그럼 어머니로부터는 여기서는 A에 대한 우열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A에 대해서 라지 A, 스몰 A로 맞춰줘야만 가에 대한 표현형까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라지 A를 받았으면 어머니로부터는 스몰 A를 받아야 되니까 역시나 2분의 1. 그래서 4분의 1의 확률이다. 디귿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억 디귿 옳고 답은 5번이 되겠죠.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그래서 얘도 정신만 바짝 차리고 특히 이 문제에서의 여러분들의 요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하나의 포인트는 결실된 거는 정자고 난자는 정상이다. 그러니까 엄마로부터는 정상적으로 받았다. 그것만 잘 캐치해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풀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험에 대한 풀이를 모두 마무리해봤고요. 선생님이랑 약점 공략이 됐든 수능 완성이 됐든 앞으로의 많은 그런 강의들이 있으니까 그런 강의들을 통해서 조금씩 더 다져나가 볼게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낙담하지 마시고 선생님 따라서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